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재영 투자 교실 서재영 담임쌤입니다. 편안히들 투자 잘하고 계시죠? 내동매매 안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섹터 주식들이 요즘 퍼포먼스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또 이게 또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너무 과하게 갑자기 오르면 그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괜히 투자자가 아닌 단기 매매하는 분들만 이렇게 많이 들끓게 되면 주식을 장기로 들고 그러는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오르고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고요. 천천히 그냥 이렇게 덜컥거리지 않고 달구시가 아니고 이렇게 벤츠를 탔다는 그런 편안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 공매도 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도 최근 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공매도 치는 분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차례대로 혼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주식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부류의 큰 카테고리 된 주식의 부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 상장된 기업 중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이제 경기 민감제입니다. 경기 민감제 부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류에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근데 구조적 성장주라는 섹터 자체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경기 민감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술주 중에 문화 변화와 관련돼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왜 한때 저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TV 같은 또 일부 또 게임이 인기 있고 그럴 때 NC소프트 같은 그런 게 한동안은 굉장히 구조적 성장주였죠. 어떤 문화가 그렇게 그런 게 하이라이트 되던 몇 년간 기간 동안에는 리니지 게임이 막 엄청나게 인기 있고 사람들이 처음에 PC 게임을 하다가 그 뒤에 리니지 모바일이 나오고 이럴 때는 그거 기간 동안은 굉장히 구조적 성장주였죠. 이제 그런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 크게 우리가 매매할 때 다뤄야 봐야 될 게 플랫폼 주식들, 소위 기술주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네이버, 카카오뿐이 아니라 일부 바이오 성장주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기술주 전반들에 대해서 PER을 높게 받는 그 섹터 전체를 플랫폼 기술주라고 이렇게 놓고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을 또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필수 소비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매매했던 그러니까 방법이니까 굳이 이게 요거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 민감제입니다. 가령 삼성전자라든지 화학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의 본질은 망가지지 않는데 경기가 하강해서 이익이 막 망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기 민감제주들은 경기가 좋을 때 사면 망합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할 때, 가령 삼성전자가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런다 그럴 때 사가지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경기가 좋다고 그럴 때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미국이나 글로벌 전체가, 우리는 수출 주도의 나라니까요. 중국 경기도 좋고 미국 경기도 좋다는 얘기는 미국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막 경제가 이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순환 주기에 따라서 미국은 그때부터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경기는 위축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좋았을 때 안 팔아놓으면 금리의 조절로 인해서 경기가 퇴행하게 되면 혹은 통화량의 조정으로 해서 경기가 퇴행하게 되면 이 회사들은 시차를 두고 또 경기가 나쁜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진폭이 상당히 예전에는 뭐 주기가 3년 주기, 뭐 3년 팽창하고 3년 수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길었는데 요새는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산업을 구성하는 이 주된 소비재들이나 투자재들이 기술재들이 많이 증가되면서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제가 연초에 삼성전자 많이 내리고 하이닉스 많이 내리고 이렇게 경기 민감주 내렸을 때 사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자꾸 몇 번 드렸고, 최근 들어서도 막 국민들이 그 CPI 가지고 엄청 걱정하고 그 걱정 좀 덜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 금리가 이제 막 거의 상승의 꼭지점을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올라가는 어깨 정도는 지나가고 있는 거라서 아마 조금 있으면 금리를 더 못 올리거나 올려봐야 저는 100bp인 것 같고요. 내년 정도만 돼도 금리가 안 올리거나 밑으로 이제 내려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최근 들어서 뭐 노랜딩, 소프트 랜딩 이런 얘기를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 GDP하고 잠재 GDP 사이에 잠재 GDP보다가 실질 GDP가 떨어지면 그건 하드 랜딩인데 그 밑으로 이미 떨어와 있는데 무슨 소프트 랜딩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경기 민감제는 좋다 그럴 때 팔아야 된다. 그 이유는 금리나 통화 정책, 경기가 너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우려 때문에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위축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갈 게 자명하니 경기 민감제는 좋다 그럴 때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좋다 그럴 때 사야 되는 이유는 그 반대인 거죠. 경기가 너무 위축되고 그러면 이제 좀 일어나봐 이렇게 중앙은행이 화폐 정책을 한다는 거죠. 우린 그걸 믿으면 되고,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면 끝까지 인플레이션 가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원래는 그럴 것 같은데 작년까지 추억에 너무 많이 다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조적 성장주 매매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리니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게임이나 어떤 또 별풍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그 문화가 끝나기 전에는 팔면 안 돼. 구조적으로. 그 어떤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 주는 그 문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파는 게 좋아. 가령 어떤 그 경기 영향을 덜 받는 필수 소비재 성격을 지닌 것 같으면서 문화의 변화나 인구 구조의 변화에 수혜를 받는 임플란트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에 뭐 왔다 갔다 그랬지만 결국은 인구 구성비가 노령화된 인구가 많고 특히 중국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옛날 화장품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그게 계속 진행돼 가는 동안에는 그런 주식은 그 트렌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 팔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경쟁자들이 새로 생기게 되면 어떡하나 그럴 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화장품 주식도 중국이 다 따라오는 거죠. 임플란트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 봐 제가 여기 투자분들은 점검해 보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는 구조적 성장을 이뤘던 문화나 기술의 변화나 어떤 그 큰 팀이 안 바뀌어지면 그때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2차전지 산업에서 이제 그 문화가 끝난다라는 시점은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그걸 언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초창기고 다 노이즈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전기차 침투율이 50%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지금
지금 같은 컨빅션이 아니라 조금씩 좀 예민하게 봐야 된다. 경쟁자의 동향도 저는 뭐 지금은 뭐 중국하고 우리 경쟁 뭐 수많은 뉴스가 나와도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때가 되면 혹시나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뭘 또 이걸 한다 그러는 게 아닌지 지금은 가령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한다 그래도 저는 눈도 깜짝 안 할 거예요. 근데 한 50% 정도 넘어가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게 좀 이렇게 그 우리의 파이가 혹시 줄어드는 거 아닌가? 원래 우리가 계약했고 내가 밸류에이션에 포워드로 이렇게 예상했던 어닝이 경쟁자가 출현해서 이게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그때가 되면 좀 그때부터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때 가서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하고 있으면 뭐 50% 됐다고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설사 50%가 되고 그랬는데 가장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생겨. 그럼 부동원을 쳐보고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옮겨가는 것도 내가 끝까지 나 영원히 이것만 들고 있을 거야. 그거 안 맞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옮겨가는 것도 괜찮죠. 근데 NC랑 넥슨은 그걸 따라잡지 못했다. 근데 이 VR 게임을 정말 잘하는 회사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임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포인트일까요? 그거는 VR에 대한 네. 그 소비자들의 인식, 네네. 그게 큰 트렌드가 될 수 있는지 그건 아직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VR을 하고 되면 일반 게임보다는 네. 뭐 장비도 착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 건지, 그 시장이 지금 정말 열릴 건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과연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있을 때, 정말로 그게 우리 인류 대부분이 거기에 참여해서 큰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기술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그러다 말 것인지,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인류의 그 욕구에 맞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인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또 뭐 AI 템 아주 난리잖아요. 네. 저는 걱정됩니다. 이거 또 메타버스처럼 AI를 잘하려면요. 우리 언어로 된 빅데이터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AI를 잘하려면 첫 번째 알고리즘이 정말 잘 해야 되고, 이건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컴퓨터 좀 한 사람, 코딩하는 사람 데려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의 양과 질. 이게 엄청 중요한데, 우리 한국어로 된 게 그렇게 전 세계 인터넷상의 공간에 떠돌아다니고 한국어로 된 데이터의 양이 0.5%밖에 안 돼. 영어는 막 57%, 8% 되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 때 영어를 읽어와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려면 세 번째 중요한 게 컴퓨팅 기술이 중요한데 데이터의 두 번째 중요한 거에 데이터의 양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어로 된 게 많지 않다는 그런 취약점이 있고 그다음 컴퓨팅 기술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메모리도 엄청 많아야 되고 GPU도 무지 많이 갖다 놔야 되고 AI 반도체도 무지 많이 갖다 놔야 돼. 돈 무지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걸 중소기업이 어떻게 해 그거를. 수십조가 들어간다니까. 수십조가.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에 어쨌든 누가 어떤 테마가 나오고 새로운 신기술이라 그러면 그게 실제로 현실화 될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상해서 내가 그걸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정해야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 그러고 그랬던 기술 중에 사장된 것도 많아요. 우리 들어보면. 자, 답변 됐습니까, PD님? 네, 답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주입니다. 요거는 물론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건데 구조 성장주도 어떨 때는 이렇게 매매해야 돼요. 얘는 고성장 PER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기술주 중에 PER이 높게 거래되는 대표적인 플랫폼 주식이나 바이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바이오는 이제 각자 자기 고유한 그 스토리로 가는 거고 이런 동네에 있는 주식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가가 목표 주가가 47만 원이니 100만 원이 그러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얼른 도망가고 나와야 돼. 그런데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게 열심히 금리를 떨어서 경기를 부양하다가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도망가기 아주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그때는 매도를 하고 좀 얘들 더 미국의 금리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인데 또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한참 떨어지고 뭐 제로 금리가 하고 이랬을 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장밋 꿈들이 다 이게 주가에 애널리스트 페이퍼에 다 있어서 못 팔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안 맞다니까요. 2021년도 말에 그 각 증권사들이 내년도 유망 종목, 2022년 유망 종목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쭈루룩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말 혹은 그 전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첫 출발이었다. 그리고 경기는 가열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막 지속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그때는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 기술주 전반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요즘처럼 금리가 막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고 막 하고 내려오면 그때는 난 당신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난 미국 금리가 6% 넘는 건 내가 옛날 그때 치고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좀 사봐도 된다 이거죠. 하여간 플랫폼 기술주들은 금리가 피크가 찍어간다 그럴 때 사서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즐기다가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할 때는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필수 소비재인데요. 우리 워렌 버핏 그 오마의 현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섹터입니다. 이건 그냥 쭉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워렌 버핏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워렌 버핏 선생님 말씀 하나 드렸는데 이분이 수천조를 운영하거든요. 직원이 꼴랑 4명밖에 없어. 그리고 그 중에 자기 함께 하는 분은 워렌 버핏 선생님은 91세시고 한 분의 동료는 98세세요. 그리고 이분이 65세 이상의 번 돈이 그 전에 번 돈의 몇 배를 버셨대. 그래서 이게 투자를 잘하고 하는 거는 일단 머리수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워렌 버핏 그분 밑에 직원이 4명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주문만 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리서치 페이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에게 갖다 드리고 뭔가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백오피스 정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투자와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는 이분한테서 다 나오시는 거예요. 91살 되신 분하고 98살 되신 분한테서. 그 포트폴리오가 해마다 S&P를 이기고 있다니까. 그거 보면 뭐 다 아는 주식만 들어가 있어. 여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습관을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요 매매 방법은 제가 이거 매일 매매하라고 이런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무슨 주식이 좋다, 무슨 섹터가 좋을 것 같다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들도 너무 가만히 매매를 안 하고 있으면 썩어요. 썩는다니까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나중에 썩어요. 그래서 올 때 매매할 때는 조금씩 매매해야 된다. 장기 투자한다 그래서 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매매 방법은 요 방법이 있다. 정리하면 경기 민감제는 곡소리 났을 때 사서 나팔 소리 났을 때 팔고 구조적 성장주는 성장의 스토리를 만든 제가 5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지켜봐도 된다. 다만 얘도 화폐적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니 금리가 너무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에는 그때 많이 올라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좀 줄여야 된다. 또 내려오면 사야 된다. 플랫폼 기술들도 구조적 성장주랑 계를 같이 한다. 필수 소비재는 그냥 참고 가도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니까 손절매를 무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은 끝없이 이렇게 부등호를 쳐서 손절매 할 건 해야 되거든요. 진해에 벚꽃을 보러 갔는데 마침 그 소나기 태풍이 와서 그 봄에 벚꽃이 다 지고 없으면 다음에 벚꽃이 필 때까지 1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텐트 치고 앉아서 1년 기다리시겠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손절 안 하시는 거는. 얼른 보따리 싸들고 벚꽃은 위로 올라오잖아요. 봄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 보러 얼른 KTX 타고 올라오셔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손절매 할 건 해야 된다. 다만 제가 저번 수업에 종목 점검표를 제가 그 점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검표대로 지금 현재 있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 점검표로 해가지고 나 지금도 내가 현금 가졌으면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거 보유하고 계셔도 돼. 비중하고 그것만 좀 미세적으로 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자산은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가 중요한 거지. 판단 기준을 내가 샀는 단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준이 되는 거는 오늘 현재 가격이지, 내가 얼마에 샀는가는 그건 나의 역사이지, 주가를 결정짓는 건 내가 산 이후부터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시장이 만들어준 가격을 갖고 내가 오늘 자산이 얼마다 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시장에서 내려와서 장기 패널이 쭉 하향하고 있으면서 하고 한 날 내려가는데 종목 점검표 상으로 새로 체크해 봤을 때도 내가 나한테 돈이 새로 이만큼 있으면 절대 안 살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추라고 난 여기서 승부를 볼래 이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다 지고 없는 진해 벚꽃 축제에 가서 나 언젠가는 벚꽃이 피겠지 하고 1년, 2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등호를 쳐서 얘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끝없이 부등호를 쳐서 좋은 쪽으로 옮겨 가셔야 이게 투자 성과가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시퍼러면 마음이 엄청 우울해지면 이 공부를 하기가 싫어. 쳐다볼 때마다 막 기분 나빠. 내 실수가 너무 오랫동안 막 내 머리를 계속 때리는 거야. 내가 막 머리를 지어받고 싶어. 그거 투자에 별로 안 좋아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건강에도 안 좋지만 가령 내가 여기 그 국수 가게랑 빵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빵 가게는 노장 적자가 나. 국수 가게는 잘 돼. 그럼 뭘 닫아야 돼요? 빵 가게 문을 닫아서 잘 되는 국수 가게에다 돈을 더 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똑같은 건데 왜 이 내려간 거 이거 살리려고 빵 가게 살리려고 잘 되는 국수 가게 익절해가지고 빵 가게에 돈을 자꾸 집어넣냔 말이에요. 빵 가게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이 사람들이 빵을 먹으러 온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데인데 만 비유를 해서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매 할 거는 진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손절매를 안 하고 끝없이 내려가는 주식을 갖고 내가 언젠가는 꼭 먹고 말 거야. 치토스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 잡을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거. 꼭 그거는 최근 들어서 그런 댓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오르면 어떡하지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팔고 난 다음에 관심종에서 빼버리세요. 어차피 나한테 피해 엄청 끼친 놈인데 내가 그거 또 쳐다봐서 뭐해. 다른 걸로 먹으면 되지. 나한테 해를 끼친 원수의 얼굴을 꼭 매일매일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투자가 좀 건강해져요. 건강을 많이 해치지 않는다고. 근데
손절을 하고 나면 구조조정을 해버리고 나면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새 출발할 수 있어진다니까요. 꼭 그런 식의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한 다음에는 그거 나중에 혹시 오르면 열받으니까 종목은 넘치고 넘치니까 그냥 지워버리세요. 뭐 기관 투자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뭐 그게 뭐 시가총액이 커서 시장에 뭐 저 지수를 움직인 것도 아닌 주식이면 빼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 매매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손절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픈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매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매수를 하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꿈을 사는 거예요. 욕망을 사는 거고 희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를 하는 거는 왜 어렵냐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올라갈 희망을 내려놓는 거고 또 손절의 경우에는 아픔도 함께 와요. 그리고 또 내가 팔고 나면 어쩌지, 팔고 나서 오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질투, 내가 후회를 남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것도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매수는 너무너무 쉬운데 매도는 매수보다가 한 10,000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매수는 과거에 내가 했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쉬워요. 그냥 내가 옛날에 어떤 결정했는 게 그 흔적이 거의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으로 그걸 사거나 뭐 어떤. 근데 뭐 올라가는 걸 사팔사팔해서 하는 분들 빼고 그분들은 막 팔았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잘못 팔면 계속 비싸게 사요. 저도 그런 경우 무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나 이 실은 좀 하고 좀 쉴래 이런 막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막 그걸 막 허겁지겁 쫓아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리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결정이 틀린 거니까. 내 결정이 틀린 거는 전 빨리 바로잡고 싶다고. 시장이 그렇게 옮겨가면 돼.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는 매수하는 행위는요. 후회를 남길 그 매수한 순간에 어떤 아무런 그 갈등이 덜하죠. 근데 매도하는 거는 욕망과의 이별이야. 희망과의 이별. 꿈과의 이별이고 계좌에 시퍼렇게 먹는 거를 치료하면서 그 먹는 거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슬픈 얘기를 오늘 근데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댓글에도 보면 많이 나오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주제는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첫째, 모든 자산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샀는가는 오늘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면 내가 매도하면서 내게 되는 세금 더하기 수수료 0.3 몇 %? 뭐 그 정도예요. 사실상은. 왜냐하면 오늘 팔았다가 내일 돈 내려가면 또 사면 되니까. 그런데 모든 분들이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댓글에 올려 있는 많은 투자가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자기가 산 가격을 자기의 자산으로 알고 계세요. 그건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평가받는 거는 오늘 현재 있는 종가로 평가를 받는 건데 옛날에 자기가 얼마에 샀느냐는 썬크 코스트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진짜 요만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식하시면서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게 주식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하면 안 돼. 다른 거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주식만큼은 절대로 반드시 먹고야 말 거야 이거 안 된다니까요. 하면 된다가 안 되는 게 유일해. 왜 그러냐면 가격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닌 남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남이 만드는 가격이 어디로 갈지를 그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를 얼마에 샀는지는 안 맞아요. 특히 그 70년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실 학생분들 중에 한 58세 이후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때요, 진짜 하면 된다는 신념이 어디 교실 푼으로 무지 달려있던 시절이었어요.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손절매를 죽어도 안 하시려고 그래. 욕망과의 이별이 너무 싫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존버하면 반드시 된다. 이런 생각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자산에 대한 가격은 현재 가치로 평가를 받는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쉬워져요. 두 번째, 손절매를 하실 때, 투자를 할 때, 종목 점검표, 제가 전에 강의해드린, 그거에 맞춰서 그 투자한 종목을 다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점검표에 넣어가지고 리뷰를 해보는 거야. 리뷰를 해봐서 그렇게 해서 산 주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대부분들이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대부분 다가 어디서 잘못된 남이 잡아준 고기이거나 요 점검표대로 꼼꼼하게 점검받은 게 아닌 채로 사신 거예요. 내동매매로 샀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샀거나 잘못된 테마기에 샀거나 이런 거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비자발적으로 지금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반드시 오를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걸 참고를 하실 때 요걸 내가 손절매를 해야 될지 말지를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종목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크게 섹터를 4개를 나눠서 매매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린 게 있어요. 경기 민감재, 구조적 성장주, 플랫폼 주식, 필수 소비재.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해보시고 그게 종목 점검표에 의해서 바닥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투자 무망기업이라고 제가 강의를 드렸으니까 그 내용에도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서 이 비자발적으로 내가 쓸데없이 장기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구조적 성장주였는데 구조적 성장의 스토리가 다 끝나서 밸류에이션만 비싸고 PEG만 비싸고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건 아닌지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올라갈 희망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빨리 팔고 새롭게 성장하는 다른 쪽으로 옮겨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종로에서 맞은 밤을 굳이 종로에서 복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 한강 가서도 하고 저 강남 가서도 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죠. 셋째, 좀 전에 두 번째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매수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어떤 주위에 있는 친구가 야, 이 회사 앞으로 대박 나는 공시 나올 거야. 이 회사가 신제품 개발했는데 조만간 미국이랑 계약해서 막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거야.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왜 안 나와? 그건 캔슬 됐고 다음에 또 나온대. 가령 이런 경우 즉시 팔아야 돼. 즉시 팔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축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팔아야 돼, 그거.
코로나가 계속해서 창궐해서 이 회사 이익이 계속 늘고 백신이 계속 팔리고 그럴 줄 알고 산 주식이 있다 그러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야. 또 무슨 그 플랫폼 요새 쿠팡이 주가가 12불인가 뭘 얼마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그 투자해가지고 있어요. 하버드, MIT 장학재단인가 그것도 막 비중을 70%로 몰빵을 해가지고 그 자산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다 실수하고 하니까 매수를 했던 그 이유가 처음에 상장할 당시에 예쁘게 화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비들이 비싸게 조달하려고 했던 주식이면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면 매수위가 소멸을 하는 거죠. 그럼 빨리 팔아야 된다니까. 그거를 가령 56불에 샀더라도 40불에 팔았으면 조금 더 적게 있고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40불 밑으로 내려가고 30불 되고 그랬을 때 그 처음에 추천했던 어떤 그 PB가 있거나 어떤 그 증권회사에 어떤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미국에. 그럼 그걸 가서 막 설명을 하면, 무슨 소리야, 조금씩 올라갈 거,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자산에 손실을 끼친 그분한테 가서 이 자산을 추천했던 이유를 설명 들으시면 안 돼.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분도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속을 경우가 있으니까. 또 얘기가 또 엮여 갔다. 하여튼 매수 당시에 매수 이유가 소멸되면 팔아야 돼. 기대를 버려야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얘는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아. 새로운 종목 점검표에서 담임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보니까 괜찮아, 얘도. 그래서 오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현금 여유력도 없고 다 들고 있어. 주식을 다 갖고 있어. 근데 다 오를만 한 거야. 그런데 새로 뭐가 발견된 게 있어. 새로 뭐가 발견돼가지고 얘는 이렇게 오를 것 같고 내 들고 있는 거는 이렇게 오를 것 같아. 부동호를 쳐보는 거야. 뭐가 큰지.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큽니까? 이렇게 부동호를 쳐서 얘가 커 보인다. 이리로 옮겨와야 돼. 그것도 손절매하거나 종목 교체해야 될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더 좋은 게 생겼는데 이거는 워렌 버핏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난 주식을 팔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이분께서 팔아야 될 이유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더 좋은 게 생기면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생기면 나는 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상승 여력이 적은 거를 팔아서 이쪽으로 옮겨간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섯째. 이거 이제 작년에 추억 때문에 이걸 꼭 집어넣었어요. 금리 환경이나 경기 상황이 제가 전에 강의에 경기 민감재 매매하는 방법, 플랫폼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의 개별적인 펀더멘탈은 무지 씩씩하고 훌륭하고 좋은데 매크로가 완전히 꺾여가는 구간에 진입하면 그 얘기인즉슨 실물 경기가 퇴행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돈값이 너무 비싸지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은 손절매해야 된다. 네이버를 40만 원에 사셨으면 35만 원에는 토껴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니까. 삼성전자를 10만 전자, 9만 전자에 만약에 10만 전자에 사신 분은 없다 다행히. 9만 전자에 사셨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8만 5천 원이라도 팔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 증거표상에 좋더라도 매크로가 그렇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 요것도 중요한, 요거는 진짜 우리 학생분들이 기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정말. 다른 거 다 좋아. 매크로도 문제 없고 뭐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연봉상에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깨고 내려가. 이거는 그냥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그 기업의 홈피를 들어가 보고 흔적을 찾아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얘가 내려가. 억수로 수상한 거거든요. 뭔가 회사에서 숨기고 있거나
인터넷에 잘못된 흔적들을 심어두고 있거나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나만 몰라. 나만 모르고 시장 싼 사람들은 아는 거야. 알아서 내부자가 팔든 누가 팔든 간에 그래서 쭈루룩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톡 깨야 된다 이거죠. 이건 그냥 강제 매도를 시키셔야 돼. 처음부터 주식을 편입할 때부터 제가 종목 점검표에 마지막에 리스크 관리 기준이라고 제가 그 수업에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게 되면 그냥 눈 지금 감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모르는데 자꾸 내리니까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 일단 도망가 놓고 그 다음에 봅니다. 아니, 나는 최석가씨 믿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놈을 자꾸 들고 패. 그럼 내려가는 이유를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얼른 도망가야 돼. 시장 무서워요. 전쟁터예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막 호호 불어주고, 뭐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좀 가르쳐준. 근데 만약에 팔았다가 네. 내가 정말 모르는 이유로 팔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뭔가 회복됐다라는 것에 대한 신호인 건가요? 팔고 나서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세요. 나한테 손해 끼친 놈, 그거 왜 그거 밀어? 아니, 종목이 널렸다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하면 종목이 막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굳이 내가 그 놈,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는 걸 또 깊은 공부 없이 덜쑥 샀다가 또 내려가서 두 번째 손절하면요. 가슴 더 아파.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맞은데 또 맞지 않으려면 아예 그냥 관심에서 빼버려. 기간 투자가도 아니잖아. 근데 아주 큰 주식일 경우에는 빼지 말고 작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빼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어디 미신 사람 있잖아요. 뭐 어디 동쪽에 가면 기인이 있다 그러고 뭐 누구 당신하고 합이 맞는 사람이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에 자주 끼치는 주식이 있어. 그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야. 주식도 그런 것 같아. 어떤 거는 진짜 정말 기가 막히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살 때마다 다음날 되면 뭐가 터지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팔고 나면 또 올라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인가 해서 또 사면 또 내려. 응?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 있으면 간종에서 빼버려, 아예. 내가 이제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내 벤치마크 따라갈 일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거 갖고 낑낑대요.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지. 얘 자꾸 나한테 주먹질 하는 놈이면 얘 말고 나한테 수담 하는데 거기 가서 놀면 되지. 손절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손절매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서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팔고 많이 내리는 게 더 아파요. 이거는 가슴이 멍이 들어. 쳐다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쳐다볼 때마다. 열어보기가 싫어져. 공부를 하기가 싫어진다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한멸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좋아요.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손절매 기준을 여러분 한 두어 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즉시 자기 갖고 있는 종목을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욕망과 이별하는 슬픈 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